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네. 172쪽부터 할 거예요. 172쪽. 네. 172쪽에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이 나와 있고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되는 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기억이 나요. 여기까지 맞죠? 네. 그래서 186조, 187조 전부 다 우리 등기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민법 규정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86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186조는 등기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조문이죠.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을이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까지 구비를 한다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의 법률 행위는 물권 행위입니까? 채권 행위입니까? 채권 행위가 뭔지, 물권 행위가 뭔지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 민법 시간에 안 하셨나요? 나중에 하실 겁니다. 이때의 법률 행위는 물권 행위를 얘기해요. 물권 행위.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입니까? 등기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그렇죠? 등기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접수시.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죠? 접수시. 접수시는 어느 시점까지 소급한다고 그랬죠? 저장시. 그렇죠? 등기 효력 발생 시점, 접수 시점, 저장 시점. 이거 같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87조는 187조.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요. 갑의 물건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이 됩니다. 이때는 등기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보다 더 강력한 공시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법률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률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보다 더 강력한 공시 방법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의 법률 규정 뭐가 있습니까? 상속, 공용징수,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이건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상, 공, 판, 경. 상, 공, 판, 경. 왜냐면 이것도 출제가 우리 민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출제가 되느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저장 시점, 접수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지를 186조와 구별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저장 시점, 접수 시점.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등기법에서도 1순위 정도 될 테고 민법에서도 1순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상속.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상속편에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갑 사망 시점. 즉 상속 개시 시점. 그렇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용. 수용이 또 뭐가 있습니까? 몰수. 그 다음에 징발. 그 중에서 우리 민법에서 필요한 건 하나예요. 수용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수용 개시일. 수용한 날. 그 다음에 요 판결 나중에 민법에서 보시겠지만 요 판결은 이행 판결을 얘기합니까? 형성 판결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확인 판결을 얘기합니까?
등기법 시간에 나중에 할 텐데요. 판결서를 보시면 판결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판결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서라는 게 주된 문장이 있고요. 주된 문장,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법원 판단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주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된 문장. 그 다음에 이 주문이 나오게 된 근거들, 이유들이 요 밑에 기재가 돼요. 이걸 판결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문과 이유. 주문과 이유로 구성된 것이 판결서입니다. 그런데 이 주문은 두 줄에서 보통 네 줄 사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여기 서술되어 있습니다. 두 줄에서 네 줄. 아무리 길어봤자 네 줄 안 넘습니다. 이 주문이. 그런데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이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라고 끝나면 확인 판결이에요. 갑은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을은 저당권자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 병은 전세권자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끝문장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끝문장이 무엇을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뭐뭐 한다라고 끝나면 이게 형성 판결이라는 겁니다. 형성 판결. 갑남과 을녀는 이혼한다. 그러면 그 즉시 갑과 을은 남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를 형성시킨다고 해서 형성 판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그 즉시 등기와는 관련 없이 딱 분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판결이라고요? 형성 판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는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배법관 17조의 조판결은 무슨 판결을 얘기하느냐면 금방요 제가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등기와는 관련 없이 그 즉시 분할이 돼버립니다. 갑남과 을녀가 이혼한다 라고 판결이 나오면 신고 여부와 이혼 신고와 관계없이 그 즉시 남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이니까 무슨 판결이겠습니까? 형성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성 판결. 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 그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민법, 이건 토지수용법, 요거는 민사소송법 이런 법률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완납한 때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물을 신축한다면 어느 시점에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이건 민법에서 아주 핫한 부분인데 네? 완성시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건물이 되는 시점. 어느 시점입니까? 네? 이건 사실은 등기법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민법에서 하시는 건데요. 지붕과 주벽이 만들어진 시점입니다. 이게 민법에서 굉장히 핫한 부분이죠. 네. 여하간 각각의 법률에서 물권 변동되는 시점을, 이 시점을 다 규정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제가 괜히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여하간 이때는 어느 시점이라고요? 저장시. 어느 시점까지 소급한다고요? 접수시까지. 이것과 비교해서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한 거예요. 한
6월 달쯤 해야 될 거를 지금 한 겁니다. 네. 다만 이 을이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법률 규정이라는 더 강력한 공시 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요 시점에 을은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 민법 1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의 등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렇게 얘기하죠. 처분하기 위한 등기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까요? 네, 좀 여유로워서 좀 어려운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병에게 나중에 이전 등기해 줄까요? 아니면 네가 그냥 네 명의로 등기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세금 문제 때문에 이 을은 갑에서 병으로 곧장 등기 받아가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는 갑에서 곧장 누구 명의로 등기가 돼버립니까? 병으로. 그런데 권리 변동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갑을 병으로. 맞습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이렇게 변동이 됐는데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내용이 없다면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권리 변동 과정을 등기부가 공시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187조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요게 여하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요거는 민법과 등기법 1순위 정도. 요거는 등기법 0순위입니다. 0순위.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내용이 172쪽에 나와 있는데요. 173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74쪽을 보겠습니다. 등기기록 17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채권.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대금 채무.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채권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행위. 그런데 이 채권행위 안에는 물권행위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행위가 저기서 186조에서 보시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186조의 법률행위는 채권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입니까? 186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때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두 가지 요건은 이거예요. 186조.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갑의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때 이 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이 등기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그러면 이 종국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왜?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니까 당연히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를 하기 전 단계에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를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그러면 예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갑이지 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의 예비 등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가등기라는 겁니다.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 이 가짜가 임시 가짜예요.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 이 가등기는 우리 시험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될 때 4문제까지도 출제합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적게 출제가 되면 2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민법 1문제, 등기법 1문제. 그래서 이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법 같은 경우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 4월쯤 갔는데도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과 공간정보법만 보고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마저도 요것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왜? 많이 출제되면 여기서만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법에서만. 그 다음에 이 종국 등기는 그 효력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력은 저기 이미 써놨어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 될 겁니다. 물권 변동 효력 어느 시점에 발생한다고요? 저장 시, 접수 시. 안 들리겠죠? 앞으로도 300번 이상 제가 떠들 겁니다. 300번 이상. 네. 저장 시, 접수 시. 그렇죠. 두 번째,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순위 확정의 효력은 우리 등기법에서 단일 문제로서 가장 많은 횟수 출제됐습니다. 이 순위 확정의 효력은 이건 민법 지식이 좀 있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서로 다른 구에서는 접수 번호.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인데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보실 것이고요. 세 번째, 대항적 효력. 이거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아예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 추정력. 권리 추정력. 여기서 요거 다음으로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게 바로 권리 추정력이에요. 이거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추정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정력 오늘 볼 겁니다. 오늘만 보고 안 볼 거예요. 이유는 민법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법에서는 오늘만 개념만 볼 겁니다. 개념만. 이거는 민법 출제 1순위 정도 될 테고 등기법에서도 출제 1순위 정도 됩니다.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이 후등기 저지력은 등기법에서 출제 1순위입니다. 아주 중요한 효력이에요. 민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등기법에서만 출제되는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 이 점유적 효력은 시험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민법 지식, 시효취득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공부하셔야지만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시효취득만 하시면 아주 쉬운 거고요. 시험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여러분 이미 암기가 되셨어요. 저장 시, 접수 시 바로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민법 지식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권리 추정력. 이 권리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권리가 등기명인에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힘을 권리 추정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권리 추정력은 갑구, 을구의 등기에서 인정되겠습니까? 아니면 표제부에서 인정되겠습니까? 네?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안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이기 때문에 갑구, 을구의 등기에서만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뭐도 있다고요? 물권행위.
물권행위.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따라서 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불이익이 발생을 해요. 왜?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 의무자.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을은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관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입각해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갑과 을이 제출한 신청 정보를 보고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겁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갑과 을이 제출한 신청서를 요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것을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요 등기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냐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갑에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공시하게 돼요.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명의 이렇게 불러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등기명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등기명인에게 어떠한 등기가 있다라고 공시가 됩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라고 공시가 되고 있죠. 맞습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라고 공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측하여 정하더라는 겁니다. 추측하여 정한다. 이 등기는 등기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추정력 이렇게 불러요. 추측하여 정하는 힘. 어디에요? 이 등기에는. 이를 권리 추정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권리 추정력.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 등기는 등기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있다라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 있다는 얘기는 이 등기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등기의 권리 추정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등기에는 등기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까? 첫 번째, 이 등기는 누가 해준 등기입니까? 권리를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같이 가서 등기를 신청해 준 것이죠. 만약에 이 등기가 거짓이라면 요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등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해준 등기라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등기는 등기관이 해준 등기입니다. 등기관은 누구냐면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이 지멋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잘못된 등기를 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등기가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이 절차에서 걸러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등기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에서 추정이라는 말을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랑 비교해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와 비교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네? 민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100%라는 뜻이에요. 100%. 추정은 몇 프로라고요? 70에서 80%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한다 이런 것들은 100%를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90%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개연성 있다를 90% 이렇게 불러요. 가능성 있다는 법률 용어도 있습니다. 그건 50에서 6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별로 법률 용어가 다 따로 있습니다. 추정은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네? 아니 50% 60%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추정이라는 거 요것만 70, 80%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정은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추정력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요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해줬다는 거. 즉 공동 신청입니다. 두 번째 국가공무원이 해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엄격한 절차를 통과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이것 말고 더 많은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민법 시간에. 이 공시법 시간에는 아마 문제풀이나 특강할 때만 요 추정력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정기이론 시간에는 요 정도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권리 추정력을 보셨고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유효권 이걸 보겠습니다. 등기유효권. 지금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중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 등기, 예비적 효력이 발생하는 예비 등기. 그렇죠? 중국 등기의 효력은 뭐라고요? 물권 변동의 효력, 순위 확정의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초짜 강사일 때 물에 빠진 순대는 맛이 없어서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먹고자 한다면 나중에 점유해서 먹어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순대 추후 점유 이렇게 외우십니다. 물순대 물권 변동의 효력, 순위 확정의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물순대 추후 점유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이 가등기는 순위를 이따가 할 겁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가 가등기예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따라서 순위 보존의 효력 이거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보실 겁니다. 가등기가 뭔지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가가 무슨 가자라고요? 임시가자.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가등기 뭐라고요? 임시가자를 써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요걸 이용하죠. 이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을 볼 겁니다.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 등기의 효력이 발생해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등기가 유효해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 또는 등기 유효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등기 유효권, 효력 발생 요건은 같은 뜻이에요. 유효 요건. 효력이 있는 요건. 이거.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 같은 뜻입니다. 이 등기의 유효 요건은 첫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두 번째, 민법이 정하는 요건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할 테고 그래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등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등기는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등기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즉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어떠한 효력도 절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을 위반하지 말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인데요. 관할은 나중에 할 겁니다.
좀 어려우시니까. 세 번째,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등기 능력은 예를 하나 들죠. 제가 엊그제 벤틀리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4억 원 주고. 이거는 예예요, 예. 네. 예지. 진짜 산 건 아닙니다. 평생 못 살 것 같은데요. 네. 4억 원짜리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등기를 하고 싶어요. 왜? 너무 고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등기소장으로 있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저 근사한 데 가서 한 몇백만 원치 술 먹이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줍니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요. 동산이니까. 그렇죠. 동산은 처음부터 등기할 능력이 없죠. 등기할 능력이 없는 동산에 아무리 등기해봤자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등기 능력이 있는 것만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 능력이 있을까? 네 번째,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할 것.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할 것. 다섯 번째,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지킬 것.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부동산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시 기능이 어떨까요? 혼란스럽겠죠. 여기는 A로 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B로 되어 있고 공시 기능이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하나일 때는 등기부는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를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겠죠. 보통은 어느 걸 없애냐면 나중 걸 없앱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아마 민법 시간에 하실 거예요.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가 나타나게 되면 공시 기능에 혼동이 발생합니다. 혼란스러워요. 따라서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나중 걸 없애는 겁니다. 원칙이. 그렇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요건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법률 행위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권행위라고 얘기했죠. 물권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갑이 가진 물건은 의뢰 물건으로 변동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이어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권행위가 저당권 설정인데 등기부에는 전세권 설정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 전세권이 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여기가 저당권이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저당권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면 여기는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여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아니죠. 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개념만 보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이 민법상의 요건은 뭐냐면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이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에요. 즉 저당권 설정이면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이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요건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는 절차적 요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이 된 이유는요. 이 등기법은 절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등기법이기 때문에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따라서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바로 절차적 요건, 절차법적 요건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적 요건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갑이 가진 물건은 의뢰 물건으로 변동된다 그랬죠. 이때 요거를 실질이라고 얘기하고 요것을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 요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책을 쓰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 쓰기 때문에 이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출제가 될 때도 뭐로 출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민법상의 요건은 뭐냐면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얘기하죠.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따라서 이를 실체적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체는 뭘까요?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 그러면 왜 민법을 실체법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요.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이 바로 민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법을 실체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등기법을 절차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실체법적 요건 또는 실체적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요거는 물권 변동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물권 변동의 실질입니다. 물권 행위가. 따라서 이를 실질적 요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떠한 용어로 출제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가 많이 되셨으면 저절로 아시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건 나중에 다시 강의를 프린트 나눠드려서 할 겁니다.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7쪽을 보시면, 아니요, 176쪽을 보시면 등기 유효권이 나와 있고 거기 5번에 이중 등기가 나와 있죠. 바로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예요. 1. 부동산 1. 등기 기록의 원칙. 여기서 도출되는 내용이고요. 이 이중 보존 등기는 등기법 시간에는 아마도 정규 시간에는 못할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만 민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테고요. 물론 등기법 시간에도 강의는 하겠지만 등기법 시간은 아마 특강 아니면 문제풀이에서 할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유효요건의 완화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중간생략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간생략등기는 많이 출제가 되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등기법 한 문제, 민법 한 문제. 이게 그래서 이 중간생략등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론 시간에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정규 시간에 할 겁니다. 중간생략등기. 그 다음에 모두 생략등기.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무효 등기 유용.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와 무효 등기 유용은 민법에서 하시는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시간상 못합니다. 이것도 특강이나 그때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79쪽을 보시면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가 나와 있죠. 이건 지난 시간과 첫째 주와 둘째 주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183쪽을 보십니다. 183쪽.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까? 당연히 을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인가요? 186조를 얘기합니다. 186조. 이때 요 매매계약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의 채권편이에요.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일까요? 등기법이 됩니다.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등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 변동을 규율하는 법은 당연히 민법입니다. 딱 보시면 민법과 등기법의 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주된 법, 이건 쫄따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학원에도 관철되어 있어요. 네, 민법 선생이 대장이고 요 등기법 선생은 끝에서 두 번째예요. 끝은 누굴까요? 네, 세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법이 아니죠. 세법과 공법입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큰 돈을 벌 때는 공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작은 돈을 벌 때는 세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실무에서 그 즉시 써먹을 수 있는 법은 세법밖에 없습니다.
공법은 잘 못 써먹어요. 아직 그 지식이 좀 그래서. 하지만 세법은 실무에서 곧장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수와 관련 없이 세법은 무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더욱이 우리 학원은 실무에 계신 분이 강의하시죠? 물론 강의 경력도 저보다 훨씬 길어요. 우리 세법 선생님이. 저보다 젊은데. 진짜 많이 했죠. 네. 저보다 한 5, 6년 긴 것 같던데. 여하간 민법, 등기법, 민법. 우리 과목의 위상을 보여주는 186조입니다. 요게. 이때 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까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원칙 중에 아무거나 대보십시오. 신의칙 어떻습니까?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민법에서 으뜸이 되는 원칙은 신의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니까 한 8년쯤 됐네요. 네. 신의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의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은 뭘까요?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사적 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뭘까요? 개인 사자예요. 개인 사자. 개인 사자.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사적인 법률 관계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다스릴 자자예요. 스스로 다스려야 된다는 원칙, 이게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다시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갑과 을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갑과 을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지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라는 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사적 자치 원칙은 당연히 민법의 쫄따구법인 등기법에서도 관철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신청주의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신청주의.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갑과 을 간의 법률 관계는 갑과 을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지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신청주의 원칙은 뭐냐면 갑과 을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소에 가서 아까 등기를 신청한다 그랬죠?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 신청이 있죠. 갑과 을이 등기를 하고 싶을 때 갑과 을이 신청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를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게 바로 신청주의입니다. 갑과 을이 등기하고 싶을 때 등기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등기관은 등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게 바로 신청주의예요. 그러면 둘 다 뭡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그게 바로 신청주의와 사적자치 원칙입니다. 즉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신청주의는 임의 신청이 원칙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 신청은 무슨 뜻입니까? 요 임자는 맡길 임자예요. 맡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의는 뜻의자입니다. 뜻의자예요. 그러면 임의 신청은 무슨 뜻이냐면 신청할지 말지는 갑과 을의 뜻에 맡겨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임의 신청입니다. 민법에서 임의 규정 공부하신 적 있죠? 임의 법규, 임의 규정 무슨 뜻입니까? 지킬지 말지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규정, 이게 바로 임의 규정입니다.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그 임의란 뜻은 그 뜻입니다.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규정, 신청.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이게 원칙입니다.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소인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를 신청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게 바로 신청주의라는 원칙입니다. 즉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신청 의무가 나타나게 돼요. 이 신청 의무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예요. 원칙은 이게 원칙이고 요게 예외입니다. 그러면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드시 근거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근거 규정이.
그러면 이 이미 신청 의무는 근거 법률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를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에서 신청 의무를 예외적으로 부과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이건 아직 모르셔도 돼요. 아직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그냥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등기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실법. 들어본 적 없겠죠? 하지만 이건 들어봤을 겁니다. 명의신탁. 들어보셨죠? 이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부실법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신청 의무를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뭐라고요? 임의신청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임의신청입니다. 이 임의신청도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도 요게 출제됐었죠? 요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걸 보시기 전에 공동신청을 보겠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지금 할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과 을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나타나게 돼요. 갑에게 나타나는 의무는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기를 해줄 의무가 나타납니다. 민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갑은 이 부동산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걸로 끝나진 않죠? 을은 대신 갑에게 뭘 지급합니까? 대금. 맞습니까?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받겠죠? 하지만 그 대금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와 관련된 것만 다루겠죠? 여기 보시면 등기라는 문구 있죠? 등기라는 거 있죠? 등기와 관련된 것만 논의하는 겁니다. 대금과 관련된 건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 의무를 이행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갑은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실합니다. 맞습니까?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우리 등기법만 놓고 본다면, 민법까지 놓고 본다면 갑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금을 받으니까. 또 있죠? 쌤쌤이죠? 민법까지 고려해서 대금까지 고려한다면 갑과 을에게는 이 불이익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민법은 배제하고 등기법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권리를 상실하니까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법만 봤을 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을은 어떻습니까? 등기법만 봤을 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취득하게 됩니다. 권리가 취득이 되니까 이익이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익이 발생합니다. 뭐만 봤을 때? 등기법만 봤을 때. 이때 갑과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갑과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이때 아까 이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체법. 얘를 뭐라고 불렀죠? 절차법 이렇게 불렀죠. 이때 갑과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상 등기의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갑을. 실체법상 등기의무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의무자라 하면 등기의무가 있는 자가 바로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입니다. 다시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라 하면 등기의무가 있는 자, 그 자가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면 뭐라고요?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등기법은 당연히 등기법이 출제되겠죠. 그러면 등기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상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잘못 얘기네.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바로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뭐 판단합니까? 결국은 권리상실 취득 또는 이익 불이익 갖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요 아래쪽 거. 다시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다시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겁니다. 민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우리는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이익과 불이익 여부는 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익 불이익 여부는 등기부 하나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왜?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금이 오고 가고 있죠. 대금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문구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건 법무사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구예요. 이익 불이익 여부는 등기부 등기 하나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민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네. 보통은 이게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네. 다시요. 마지막으로 이거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 쉬겠습니다. 절차법상 또는 등기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부 하나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등기 의무자. 절차법상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부 하나만 놓고 판단할 때, 즉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 등기 관리자. 되셨죠? 네. 이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지금 이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까? 을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기죠. 그러면 을만 혼자 가면 될 걸 왜 갑도 같이 가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을 혼자 가도록 한다면 이 거짓의 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갑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거짓의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이 금액이 등기부에 요즘은 거래 가액이 기록이 되죠. 세금과 관련해서 이 을이 거짓의 내용을 등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갑을 참여시킵니다.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입니다. 멋있게 표현하면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공동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